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1강, 2강, 3강 잘 따라오셨죠? 첫 번째 1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뇌관, 즉 몸에서 오는 정보, 뇌관, 그리고 이 뇌관을 감싸고 있는 두 번째가 변형계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도 엄청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변형계를 감싸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되뇌피질이다. 이 되뇌피질은 제가 3강, 4강 가서 설명하겠다 했는데 진짜 이제 4강에 왔어요. 네, 이제 되뇌피질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강쯤 와서는 뭘 설명했었죠? 2강에서는 이제 변형계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즉, 감정, 공감을 어떻게 하는 스킬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얼굴 표정을 상대방하고 잘 써줘야 된다.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는 역추하기, 그 다음에 거울 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싱이라고 맞추기, 맞죠? 높낮이도 맞춰야 되고 속도도 맞추는 것도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강, 2강, 3강, 4강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3강에서는 또 우리가 유전자 얘기도 하고 먼기 얘기도 하고 뭐 메뚜기 얘기도 다 했는데, 결국 인간으로서 제일 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인간의 인격,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핵심의 뇌가 뭐냐면 바로 되뇌피질이에요. 되뇌피질. 이 되뇌피질이 다른 동물들 보면 5%도 안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 이게 20%나 된다 그랬죠. 이 20%나 차지하는 이 되뇌피질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에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감정을 이렇게 눌러줘서 적절하게 감정을 사용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는 게 바로 되뇌피질이에요. 이 되뇌피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그러려면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의 이 인식도,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존감, 자신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편안하게 드릴게요. 앞부분은 자존감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라고 동일한 말을 쓰죠. 이걸 줄여서 자존감이라 하는데, 즉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 대한 그런 인식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인식. 세상 살아가면서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잘 살아가고 있나, 또 나는 나와 지금 건강한가, 이런 그 인식도가 바로 자아 존중감 인식인 거죠. 근데 내 안에 내가 자꾸 자괴감이 많아, 자꾸 내가 나 자신감이 없어, 내가 나를 자꾸 과소평가를 해,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신감은 뭔가요? 하면 이건 정반대예요. 타인들과에 있어서의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은 결국 쉽게 말하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에 대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역만 잘해도 자신감이 높죠. 뭐 체육 선수들은 체육 얘기하면 자신감이 높죠. 우리 TV 보면은 운동선수들 중에 자기 주전공 얘기할 때는 막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건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은 거예요. 학자들도 자기 영역 분야에 나오면 막 말 높이죠. 그건 자신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자신감 검사를 뭘 했죠? 바로 IQ 검사 같은 거 있죠. 이게 비네라는 사람이 만든 IQ 검사인데, 지금은 웩슬러 같은 여러 측면을 봐요. 또 하버드 대학교 이제 가드너 박사님이 만든 그런 다중지능 같은 거를 보는데, 이러한 여러 면에 있어서의 내 지식들을 보는 것이 뭐냐면은 지능지수 쪽 관련해서 보는 게 바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쉽게 구분할게요. 자존감은 뭐다? 자신감은 뭐다? 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분이 쉽죠. 자존감은 나, 자신감은 세상적 지식, 밖에, 타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자신감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아. 쉽게 할게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신감은 높아.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거는 과소평가하고 자괴감이 큰데 지식은 엄청 많아. 이런 A 유형이 있겠죠. 자, 이런 A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도 있었죠. 성적표를 딱 줬는데 성적이 엄청 높은 아이들이 있고 성적 못 받는 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장이 하나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서 하나 틀렸는데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게 진짜 얼마나 기분이 상해. 우리는 지금 이제 시험 끝났다고 와 놀자 뭐 이러고 있는데 혼자 막 하나 틀렸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 그 친구는 어떤 게 낮고 어떤 게 높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낮은 거고 자신감은 높은 거죠. 이런 경우 대인관계를 하거나 그럴 때 대뇌피질이 분명히 잘 발달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능지수, 우리가 말하는 살아갈 때 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뇌피질도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뇌관도 건강해야 돼,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감정도 건강해야 되고 이 대뇌피질, 생각, 사고력, 언어 중추도 이게 삼박자가 잘 고루고루 잘 갖춰진 게 건강하다는 거지 대뇌피질 하나만 건강한 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봤을 때는 자꾸 얘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공부 잘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냐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쪽도 부족한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존감은 높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단단해요. 근데 자신감은 되게 낮아. 그러니까 좀 지식적 수준은 낮아. 이런 사람은 비유형인데 이럴 수 있겠죠.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응답하라 그 해리 나오는 그 해리 연예인 해리 씨가 나오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이 비유형, 즉 자존감은 높은데 자신감이 낮냐 이런 유형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한테 이런 건 질문하면 어머님들이 자꾸 그 동룡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아들 이 친구가 친구들 상담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얘가 1위 아니냐 그러는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땐 2등이에요. 왜? 친구들 상담도 하고 자존감도 상당히 높지만 실제로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내적 동기가 되게 강해야 되거든요. 내적 동기 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왜 꼭 꿈이 있어야 되냐? 그냥 어른이면 안 되냐? 옛날에 그 이효리 씨가 효리네 집인가 거기에서 그냥 뭐 꼭 꿈 없어도 돼. 이 말이 되게 사람들이 막 좋아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긍정성과 그 사람의 내적 동기, 뭔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떨어지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흥미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울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우울 측정하는 것 중에 보면은 뭐 우울감이 6개월 이상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것에 흥미라는 것이 이제 없냐, 떨어졌나 이런 거 측정해요. 그 다음에 수면 문제도 보고 먹는 거 어노렉시아라 그래서 이제 거식증 같은 것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있냐, 무가치함을 느끼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중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살 생각.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에 반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쭉 항목에 넣고 5개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이 누군가가 뭔가에 흥미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누가 비군, 즉 자존감은 높은데 자신감은 낮냐 했을 때 그 수능 칠수하는 애가 있어요. 정봉이라고. 그 캐릭터가 제가 볼 때는 1위야. 왜? 분명히 지식은 낮지만 수능을 7번이나 떨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지만 이게 그 7번이나 떨어졌으면 지식은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정봉이라는 캐릭터가 어떡하냐. 골목에서 자기보다 분명히 거의 7살, 8살 어린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담배를 펴. 그럼 얘가 가가지고, 자네들 담배 피우면 안 되네. 이런 얘기 고지고대 딱 해. 그러면 이 담배 피던 이 애들이, 뭐야, 이씨. 그러면 뒤로 물러서면서, 그래도 안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라도 그 얘기를 해. 이 정도의 이 자존감이 살아있다는 거는, 이게 제일 1위예요, 1위.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두 대상을 얘기했죠.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뭐냐? 바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두 개가 다 낮은 거야. 두 개가 다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개가 다 낮으면 지식도 낮고 자존감도 낮은 거죠. 그러면 대인관계 할 때, 사람은 살아갈 때 꼭 누군가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문제가 생기냐?
내가 나도 무시하는데 타인이 날 무시한다고 엄청나게 남을 의식하는, 남의 눈의식, 남의 생각의식, 남의 감정의식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존감, 자신감 이거 말고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죠. 이게 확 꺾여요. 그래서 어디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가족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들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나 다 뭐 안 반겨줬다고, 뭐 갑자기 막 화를 엄청 내. 각자가 바쁠 수도 있고, 실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막 욕하고 화내고 갑자기 우울해하고 이런 것이 자존심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자존심이 떨어졌다 이 말보다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 쓸데없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CEO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딱 갔는데 아무도 일어나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럼 그날 회식 없고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욕하면서. 니들 사장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런 엉뚱한 CEO, 그러니까 불건강한 CEO가 되겠죠. 또 집에서의 가장, 집에 왔는데 아무도 나 인사 안 해. 당연히 인사는 해야 돼요. 하지만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청소하실 수도 있고, 또 목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고 막 화를 내. 불같이.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두 개가 다 낮아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냐. 온갖 대인관계에서 무너지냐. 이게 바로 이 뇌의 균형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 그리고 특히 이 대뇌피질의 이 사고를 담당하는, 생각 통제를 담당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인식도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그거는 단어 하나, 자기를 어떻게 지칭하느냐? 이거 하나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각인 효과 이런 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리 혹은 조류들 있죠. 조류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 집의 주인이 어미 오리 말고 어른이 자기가 이렇게 깨어날 때 이렇게 눈을 맞췄어. 그러면 이 오리 새끼들이 깨어나면서 처음 이 사람을 봤어.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엄마라고 생각해서 계속 따라다녀요. 이런 거를 각인 효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머리에, 그 사람 뇌에 어떤 단어, 어떤 말을 먼저 딱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한테 각인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독일에서 한 실험인데, 성폭력 관련 그 실험이었는데요. 성폭력 관련해서 판사들이 판결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이 기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걸 얘기하냐? 판사님, 이번 사건에서는 형량이 3년 이하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판사, 똑같은 이제 성폭력 사건이었는데, 다른 판사들한테 이 기자가 또 뭐라고 질문하냐? 판사님, 이번 형량은 1년 이하인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3년 이하냐라고 말을 건달하고 끊고 1년 이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는데, 이 1년과 3년을 들은 이 판사에게 혹시 형량을 내리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똑같은 분명히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이 사건에서 7개월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자,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던 이 결과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자기 자신한테 인식을 주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요 인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생애 주기율표,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중년인지 청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쉽게 생각하면은 24살까지가 뭐냐면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박물관, 그 다음에 미술관 이런 데 가시면은 청년 혜택을 받아요. 50%. 맞죠?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그 삶의 나이대의 단계가 있어요. 청소년이면 청소년 뭐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년이면 중년 혜택 받고, 중년 혜택이라는 거 없겠죠. 중년이겠죠.
그런데 65세 지나면 뭐예요? 노년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요즘에는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유엔에서 뭘 발표했냐? 제가 지금 이걸 띄우고 있는데 유엔에서 수명과 체력을 고려해서 제가 수명하고 체력을 고려해가지고 2015년도에 새로 생애 주기 5단계를 발표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0세에서 17세가 미성년자예요. 17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18세에서 65세를 청년에 했어요. 자, 18세가 조금 우리 생각보다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제가 아동 예방 교육을 가면 이게 아동보호법으로 봤을 때는 19세까지가 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고3까지가 아동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아동이에요, 아동. 왜냐하면 뇌과학으로 봐도 24살이 넘어가야 그나마 생각 통제, 감정 통제, 행동 통제가 좀 되거든요. 더 놀라운 거 얘기될까요? 6세, 6살 때 뇌가 이제 막 숲을 이뤄요. 신경세포 이런 거 들어봤죠? 식물세포는 육각형, 동물세포는 동그랗게 생겼고, 이제 사람세포는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세지 연결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제 나무 가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만이 혼자서 못하고 서로 연결돼서만 이렇게 하는데, 이 신경세포의 양을 보시면 6살 때, 태어나서 6살 때 얼마나 적은 양이어다가 6세가 되면 숲을 이뤄요. 엄청 세져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초경몽정하는 사춘기가 딱 되는 순간 갑자기 6세보다 줄어들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애들 사춘기가 되면 너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왜 갑자기 애가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가? 너 왜 갑자기 어린애가 됐어? 뇌가 어린애 됐으니까 신경세포가 줄어들거든요. 불필요한 거 자르는 시기, 이거를 이제 프루닝이라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뇌, 쓰지 않는 뇌,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뇌, 이런 뇌를 다 자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신경세포가 적어졌으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서 머리를 돌려야 되는 대뇌피질의 이 힘은 약한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면 어머님들이 그래서 애가 사춘기라고 하는 건가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이라고요. 우리는 청년은 24세까지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지나가시는 분한테 3세입니다. 청년이세요? 그러면 순간 놀라겠죠. 그런데 이 자기가 자기를 일컫는 이 용어가 얼마나 우리의 머리를 바꾸고 우리 몸까지도 바꾸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보세요. 나이가 70 넘으셨는데 중년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살겠어요. 여성분들한테 너무 예쁘세요. 남성분한테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실험도 있거든요. 단순히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이 외모적 칭찬만 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건강한 에너지, 막 행복 에너지, 막 쾌락 에너지, 이게 막 뿜뿜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에게 어떻게 부르고 인식하느냐도 내 온몸을 다 뒤바꾸는 작업, 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마지막, 이제 80세에서 99세가 이제 노년이고 100세 이후가 장수노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즉 대뇌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각인 효과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뭐냐 하면은 정말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을 발달시키는 마지막 효과인데, 이거를 용어가 다양한데 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인지심리학자들은 메타인지라 불러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좀 익숙하실걸요. 그리고 순수심리학자들은 객관화라 그래요. 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객관적. 그런데 이게 실험 용어로 쓸 때는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효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fly가 날다는 뜻이죠. 명사로 쓰면 파리인데, 파리, on the wall, 벽 위에 있는 파리, 벽에 붙은 파리 효과, 그래서 fly on the wall 이펙트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사실은 다 같은 용어예요. 자, 이 객관화 혹은 메타인지, 그 다음에 벽에 붙은 파리 효과, 이거를 키워주면 대뇌피질이 활성화가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키운다라는 게 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내 아이가, 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에요. 혹은 나는 또 청년이야? 난 대학생이야? 나는 자녀야?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밖에 나가서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뭔가를 당했어. 억울하게 내가 뭔가 오해를 받았어. 뭐 이러면 화가 나겠죠? 자, 하나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한 아이인데 대학교에 올라가서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얘가 너무 순둥이라 가지고 자꾸 자요. 그냥 성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자요. 재미가 없는 거죠, 여자친구가. 그래서 얘가 집에 들어와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갑자기 벽을 치고 피가 나고 그리고 막 베개를 막 다 찢고 갑자기 감정 고갈을 엄청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엄마 아빠로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 이성간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지 못해. 이제 어른이 되어 나가면서 또 여자친구 사귀고 또 딸들은 또 남자친구 사귀고 적절한 나이가 돼서 결혼도 하고 뭐 아이 놓고 이런 수순을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또 그냥 일반적인데 맨날 이렇게 감정고갈을 집에 와서 해. 근데 이때 벽에 붙은 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파리가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파리 입장에서. 물론 파리는 사람이 아니지만 파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있냐고. 그냥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저 여자아이가 혹시 조금 건강하지 않은 여자였다면 그러면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아니 오히려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 제3자의 눈으로 내가 화가 확 올라왔을 때에 갑자기 이렇게 제3자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메타인지 객관화 혹은 뭐 벽에 붙은 파리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대뇌폐지를 활성화시키는 힘이에요. 자, 만약에 싸웠어. 아내하고 싸웠는데 남편하고 싸웠는데 감정적인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이거를 제3자가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제3자가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3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를 서로 얘기하게 해요. 실제로. 이게 갈등 해결하기 기법입니다. 이름은 갈등 복습하기라는 논문에서는 갈등 복습하기 3단계 이런 식으로 논문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갈등을 복습하는 거예요. 즉 갈등이 있는 걸 꺼내 컨플릭트를. 갈등 꺼내서 제3자의 전문가가 이거를 바라보면 어떡할까? 그러면 놀랍게도 제3자의 객관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들의 감정적인 것을 내리고 객관적인 얘기로 서로 해서 하나씩 딜을 하겠죠. 생각의 딜. 건강한 생각을 모아서 서로 미안했어. 서로 용서도 하게 되고 서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현실적으로 적용했었을 가능성을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나왔던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시면 그게 한 30분 정도였죠, 방송이. 그런데 한 대부분의 절반 이상을 그 아이가 이상한 아이로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제가 봐도 정말 저거 저렇게 심해? 라고 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뭐 하냐? 그 스태프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카메라를 막 설치하죠. 카메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 이걸 딱 떼가지고 엄마 아빠 앉혀놓고 이 카메라에서 찍었던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 갑자기 울어. 왜?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거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애들한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고요? 하면서 막 울어요. 울 때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뭘 해줘요? 수정, 변경을 하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언어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행동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면서 했는데 되죠. 와우. 우리 그 강아지는 강형욱, 맞죠? 우리 아이들은 오은영 박사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엄마들, 아빠들의 뇌를 언제 처음 바꿔주는 시점이 시작됐을까요? 바로 카메라로 객관적으로, 감정을 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동이나 말을 찍은 그 순간부터 이미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 장면이 딱 들어가는 순간 감정을 뺀 상태에 순수하게 직관적으로, 순수하게 직접적인 사실만 내가 보게 된 거죠. 자, 이 능력이 바로 대뇌피질, 즉 객관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감정을 낮추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힘, 즉 벽에 붙은 파리처럼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두 번째,
저 카메라처럼 감정을 빼고 온전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이 힘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 대뇌피질, 즉 생각의 힘, 통제의 힘을 키우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늘 어떠한 상황이든 이런 거를 꺼내서 잘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사회기 이렇게 따라오면서 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회부터 쭉 스킬을 꼭 얘기했는데 이 스킬들을 잘 현장에서 사용하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